그쪽 우리 후각 하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후각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후각은 어떻게 작용해요? 화학 물질이 직접 코 안으로 날라오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코 안에 있는 그 체액에 그 화학 물질이 녹아들면서 이제 그 후각 상피 세포죠. 거기에 나 있는 털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신호를 뇌에 보내면은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 후각이다라고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후각은 우리가 맛에, 그쵸? 우리가 느끼는 맛이라고 하는 느낌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보는 실험을 한번 여기서 해보라는 건데요. 어떻게 해보라는 거냐면은 사과하고 양파를 준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사과를 주는지 양파를 주는지 모르는 거죠. 눈을 가리니까. 그래서 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뭐예요? 코를 안 막는 거죠. 그쵸? 네. 네, 코를 안 막고 사과를 주고 양파를 주면 어때요? 잘 구분하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코를 막은 다음에 사과를 주고 양파를 주고 먹어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의외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잡으면 또 촉감으로 알게 되니까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순전히 입으로만 이렇게 하게 하면은 코를 막은 상태에서 입으로만 씹어서 먹게 하면은 의외로 구분이 잘 안 된다.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 후각이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그 느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을 해보라는 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490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우미가 얼마나 잘 알아맞혔는가. 대다수 사람들은 코를 집게로 집으면 제대로 못 알아맞혀요. 왜냐하면 후각은 미각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음식의 맛에 관한 나머지 인상들은 대부분 뭐예요? 후각에서 비롯한다는 거죠. 그쵸? 자, 잠시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과하고 양파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게 이해가 돼요. 그쵸? 예, 네. 사과는 어때요? 달콤한 맛. 그 다음에 약간 새콤한 맛이 있죠. 그쵸?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달콤한 맛이 강한 이제 사과라고 해보면은 이 양파도 약간 단맛이 있어요. 그쵸? 예, 예,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쵸? 이제 구분해내야 되는 거는 이제 새콤한 정도로 구분을 해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구분을 못 해내는 결과가 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감기에 걸려서 너무 아픈 나머지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 적이 있는가? 당연히 있죠. 코감기 걸리면 그렇게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입맛이 별로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몸이 힘들어서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활동 자체가 이제 버거워지기 때문에 입맛이 더 없는 것도 있는데 이제 후각이 그쵸? 코가 막혀서 이제 후각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고 먹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더 먹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미각과 후각이 우리에게 어떤 음식에 관한 총체적인 인상을 전달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동시에 전달된 인상을 그 음식의 맛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동물에게 이런 효과는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고양이는 음식의 맛이 아니라 냄새에서 거의 모든 유쾌한 기분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고양이들이 생선처럼 강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물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대요. 고양이들에게는 냄새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생선 냄새를 맡으면은 거의 뭐 사족을 못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유명한 속담 있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반드시 먹어버린다는 거죠. 네. 예, 그 이유가 그 고양이의 몸에서 합성이 안 되는 어떤 단백질이 생선한테는 풍부하대요. 그래서 예,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이 고양이들이 거기에 강렬하게 끌린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뭔가 부족한 거 있을 때 먹으면은 더 맛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너무 맛있고, 그쵸? 뭔가 느끼한 거 먹었을 때 좀 새콤한 거 먹으면 너무 맛있고, 그쵸? 예, 이런 네. 것처럼 몸에 뭔가가 결핍되고 부족했을 때 더 많이 이렇게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 고양이들은 맛보다도 냄새가 거의, 우리가 느끼는 맛에서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책의 얘기가. 그런데 뭐예요? 몸에서 지금 부족한 어떤 성분이 생선에 풍부하대요. 네. 예, 그러니까 냄새가, 그쵸? 고양이들한테 생선 냄새가 이제 풍기기 시작하면은, 예,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런 이유라고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후각과 깊이 연관된 또 다른 질문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 냄새로 인해 어떤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죠? 냄새로 인해서 어떤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하고 기억하고 연관성이 되게 많대요. 네. 그래서 심리학적인 연구 자료에 따르면 후각이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감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또 쉽게 이해가 되죠, 그쵸?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어때요? 아, 여기 그 고향의 향기다 하면서 네. 예, 그게 딱 그 맞는 순간 어때요? 옛날 그 기억들, 그 다음에 정서들 이런 것들이 확 돌아오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느낌을 뭘로부터 제일 강렬하게 받아요? 고향에서 나는 냄새로부터, 그쵸? 예, 딱 강렬하게 받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후각이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별개 얘기로 이제 우리 나중에 수사학을 배울 텐데 수사학에서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잘 전달하는 어떤 그 정립된 방법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잘 전달하려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잘 기억하는 방법을 또 연습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언가를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어떤 대상을 떠올리면서 외우면은 잘 안 잊어버린대요. 아, 예, 이거 네. 되게 참 신기하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게 뭘까요? 뭐 아버지의 얼굴이나 어머니의 얼굴 이런 것 같은 경우 너무 선명하고 익숙하죠, 그쵸? 예,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외워야 되는 어떤 내용들을 반복해서 외우면은 이게 굉장히 그 장기간 기억할 수 있는 예, 그런 아, 효과를 발휘한답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얘기로는 그렇게 해서 외운 자료들은 죽을 때까지도 안 잊어버릴 수도 있다. 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목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외우는 사람하고 알고 외우는 사람하고 이제 기억하는 차원에서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무언가를 외워야 될 때, 공부해야 될 때는 뭐예요? 주변 환경이나 내 생각이나 마음 상태를 어때요? 최대한 친숙한 거, 그쵸? 예, 예, 네. 이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런 어떤 암기를 진행하겠죠. 예, 그러면은 어때요? 굉장히 기억이 잘 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산만한 상태에서, 그쵸? 아, 예, 네.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요, 그쵸?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막 어질러져 있어요. 주변이. 예, 그리고 뭐예요? 뭔가 재밌는 게 많아요. 아, 예, 그쵸? 네,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극이 많은 거죠. 그쵸? 예, 뭔가 친숙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막 그런 막 드라마틱한 자극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암기하고 머릿속에 담아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들어오는 듯 싶다가 시간 지나면 다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쵸? 예, 네, 예,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연관해서 후각이, 그쵸? 예, 후각이, 또 기억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네, 선생님은 아마 아, 후각이 이게 정서랑, 그쵸? 예, 연결되어 네, 있어서, 이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딱 갔을 때, 아, 고향에 왔다 하면 그 고향의 정서가 확 돌아오잖아요. 예, 그런 네, 것처럼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친숙한 무언가를 떠올리는 거, 그쵸? 예, 그러한 정서 상태에서 외우면은 기억이 오래가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정서죠, 그쵸? 예, 그런 어떤 정서, 분위기 이런 것들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수사학 이제 그 공부할 때 그러한 이제 그 사실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또 소통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용을 그쵸?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전달하면은 전달이 더 잘 되죠. 그쵸? 예,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나중에 수사학 내년부터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내년부터 또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넘어가 볼게요.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각세포에서 뇌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은 모두 대뇌 변연계의 일부인데 이곳은 기억과 감정을 다루는 뇌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후각은 우리 기억과 감정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뇌의 구조상으로도 후각세포에서 뇌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이 이 대뇌 변연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기억과 감정을 주로 처리하는 그 영역이랍니다. 그러니까 후각을 따라서 그쵸? 여기가 이제 자극이 오면 어때요? 당연히 기억이 감정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쵸? 네. 여기 또 여기 나오네요. 그쵸? 감정. 그래서 분위기 정서 이런 것과 기억이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은 학습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공부하려고 할 때 그렇죠? 몸과 마음을 그렇죠? 차분하고 친숙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흐트러트리는 그렇죠? 어떤 네. 어떤 과도한 자극들, 그쵸? 빈번한 자극들,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돼요. 아, 예, 네. 그게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와 좀 못하는 사이의 아,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가보면은 대부분 방이 정돈되어 있고, 아, 그리고 그 뭐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디지털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대부분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 네. 학교에서 그 아이들 스마트폰 내라고 하는 거 사실 잘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극을 많이 받아서 감정이 그쵸?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해라. 그러면은 안 들어가는 아,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뭐냐, 그 비염 같은 거로 이 뭐냐, 후각이 마비되어 있는 친구들도 학습에 조금 악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쵸? 예. 아, 왜냐면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그쵸? 거기에 네. 해당하는 자극이 덜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비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치료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더 잘 공부하려면, 그쵸? 그래서 요런 부가적인 부분이지만 요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무조건 넌 왜 이렇게 산만해? 막 이러면서 아,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잘 봐야죠, 그쵸? 뭐 때문에 그런가? 이런 어떤 주변 환경들이 너무 아이들의 그런 감정, 분위기, 상태를 막 이렇게 자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그럼 정돈을 해줘야죠. 정돈해주면서 집중해라,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애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 맨날 축농증을 달고 살아요. 그쵸? 그런 네. 것도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학습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모가 사실 좀 해줘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어린 시절 학습의 한 절반 가까이는 부모가 그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자기기죠, 그쵸? 핸드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만 적절하게 통제해도 뭐 하루에 뭐 1시간 이내로 그 정도만 통제해도 이 학습에 대한 그런 효과를 굉장히 많이 그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네.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근데 역행하면서 내가 공부 잘하겠다. 나는 별로 뭐 관련 없는데 아, 하겠다. 잘 안 될 겁니다. 천재 네. 중에 천재는 조금 하겠죠. 그쵸? 근데 천재 중에 천재도 롱런 못 해요. 기본을 무시하면. 네. 그러한 사실들 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번외 얘기인데 연관된 얘기로 나와서 살짝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491쪽 이제 시각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후각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시각입니다. 보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미각했고, 그쵸? 그 다음에 후각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시각을 하죠. 그쵸? 그 다음엔 네. 촉각이겠죠. 그쵸? 하여간 요런 5대 감각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시각을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거예요. 다뤄야 될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데요. 진짜 신기합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아, 에, 네. 그 감각 중에 진짜 제일 신기해요. 미각, 청각도 있구나. 미각, 청각, 그다음에 촉각, 후각, 시각 중에서 정말 신기한 그런 감각이 시각인데 한번 보게 될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단원 전체에 아마도 하나 이상을 단지 시각을 다루는 데에만 할애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우리 몸 가운데 굉장히 놀랍게 설계된 모든 기관들 중에서 아마도 눈은 유일하게 뇌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는 읽어 잘 모르죠, 그쵸? 그래서 이게 네.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설명이 됩니다. 눈과 뇌는 우리에게 시각이라는 걸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눈은 뭐예요? 보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보는 이 영상 그림은 아닙니다. 아, 놀랍죠, 아, 그쵸? 네. 기초 데이터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우리 뇌는 여기에다가 뭐냐? 다른 감각들에서 전달해온 부가적인 데이터를 더해요. 네. 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합니다. 부가 네. 데이터를 종합해요. 데이터 종합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가 보는 장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기초 데이터는 어디로부터 와요? 눈으로부터 오죠. 그쵸? 그런데 뭐예요? 다른 부가 데이터는 뭐예요? 다른 감각으로부터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단지 시각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사실 몰랐죠.
어, 예. 몰랐죠, 그쵸? 아, 예.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를 들고 있으면 그 네, 이미지에 대한 후각과 촉각 이런 것들을 네. 뇌에서 뇌에서 저장한다. 종합돼서 보이는 게 이거예요. 아, 몰랐죠, 그쵸?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그것만 생각해도 시각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거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눈으로는 이제 기초 데이터를 줍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데이터를 종합 처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래요. 그 네.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중에서 뇌에서 종합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로 제공되는 감각은 시각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쵸? 서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두 기관은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단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쭉 이제 풀어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관한 아주 단순화시킨 그림을 잠시 생각해 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눈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 단락에서 언급한 대로 눈의 기능은 빛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 예를 들어서 아무데로나 퍼져나가면은 우리는 못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때요? 한 곳으로 쫙 모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렇게 상이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얘가 얘를 난반사 돼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데로나 막 이렇게 나간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쵸? 그런데 뭐예요? 이 빛들이 각막과 수정체를 거치면서 일정한 각도로 꺾여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상을 맺히게 해야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물체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각막과 수정체에서 빛을 꺾어서 요 한 점에 모이도록 빛을 모아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없다.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눈 나빠지면은 멀리 있는 물체 안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초점이 안 맞아서 여기에 오는 빛들이 모아지지 않아서 상이 안 맺힌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분명히 있는데, 그쵸?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야, 안경 딱 쓰면 보이죠. 그쵸?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눈의 기본 기능이 뭐냐? 빛을 모아서 한 점으로 모으는 겁니다. 한 점으로 모아서 상이 맺혀주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눈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모으는 기능을 어디서 하느냐? 여기 있는 각막 보이시죠? 그쵸? 네.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은 각막이라는 그 기관과 그 밑에 또 수정체라고 하는 기관 보이시죠? 그쵸? 네. 요 두 개의 기관에서 빛을 꺾어요. 일정한 각도로 꺾어줍니다. 그래서 상에 가서 맺힐 수 있게끔 작용을 해주는 그런 애들이 요 두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빛을 꺾어서 모아주는 기능의 대략 70% 정도는 각막에서 이루어지고 수정체는 한 30% 정도의 역할을 감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각막이 손상되면은 이런 나머지 기관들이 다 멀쩡해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없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앞을 못 보는 사람 중에 각막이 손상돼서 그런다 해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뇌사자들 그 장기 이식할 때 각막도 네. 적출을 합니다. 네. 각막도 아, 잘라내는 거예요. 아, 그 각막을 이제 각막 때문에 못 보는 사람한테 이식을 해주면은
그 사람 봅니다. 오, 예, 그런 일도 있어요. 예, 하여간. 예, 그래서 각막이 한 70% 가까이 그 빛을 모아주는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미세 조정을 해주는, 꺾여온 그 빛을 미세 조정을 해주는 기관이 수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7대 3 정도로 역할을 해서 여기에 정확하게 한 점으로 맺히게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맺히게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망막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한 점으로 이렇게 딱 상이 맺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시신경 보이시죠? 그쵸?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뭐 세포들이 막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요. 상이 맺히면은 화학적 성질이 요 맺히는 부분만 바뀌면서 여기서 전기 신호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 시신경을 타고 이제 뇌로 맺힌 이미지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되는 요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네, 대부분 그럼 다 설명했네요. 그쵸? 예, 망막에 고 상이 맺히게 되고, 상이 맺히면 거기 있는 세포들이죠. 세포들이 막 그 전기 신호 만들어내고, 그럼 시신경 타고 뇌로 보내면은 뇌의 기능 다 눈의 기능 다 설명했네요. 쉽죠, 그쵸?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두 가지 더 있죠. 우리 앞에서 말했던 동공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그쵸? 네, 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조절해주는 셔터가 여기 있습니다. 각막 뒤쪽에 있는 거죠, 그쵸? 네, 각막이라고 하는 것 뒤쪽에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빛의 그 굴절률을 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빛의 양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신경계로 요거 조정하는 얘기 들어봤었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모체근, 모양체근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이제 요게 이제 작용을 하면서 요 수정체를 그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수정체를 조정해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미세 조정하는 굴절률을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쵸? 네, 예,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초점을, 그쵸? 맞추는, 그런, 그 역할을 요 그 근육에서 담당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네, 요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빛이 그 물체에 반사되어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 각도로나 나가면은 그쵸? 초점이 안 맞춰져서 못 봅니다. 빛이 우리 눈에 부딪힐 때 가장 먼저 투명한 각막을 통과해서 일정한 각도로 꺾여야 돼요. 그래서 한 점에 맺히도록 돼야 됩니다. 이 각막은 투명한 조직으로 만들어진 아주 얄팍한 층으로 덮여 있는데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샘, 누선에서 만들어진 눈물로 씻어주기 때문에 항상 촉촉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저 렌즈가 우리가 깨끗해야죠, 그쵸? 예, 우리 네, 휴대전화 보면은 맨날 지문 묻잖아요, 그쵸? 아, 네,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잘 방해되니까 닦아주잖아요, 그쵸? 예, 우리 눈의 각막도 어때요? 이렇게 오염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그쵸? 예,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눈물이 나와서 마치 그 자동차 와이퍼로 앞유리 청소하듯이 예, 네,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놓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이 빛은 수양액이라고 불리는 투명한 액체를 통과한 뒤 눈동자, 동공, 우리 요 앞에서 배웠죠. 자율신경계 할 때.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해 줍니다. 자, 동공을 지나갑니다. 이미 배운 것처럼 눈동자는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빛의 양에 따라 자동적으로 넓게 열리거나 조그맣게 닫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빛이 수정체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정체는 초점의 미세 조정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 수정체는 우리 눈이 망막 위에 맺히는 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그 기관입니다.
자, 눈이 망막의 물체의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한다고 해요. 어떤 사진작가가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사진기를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우리 이런 저기 핸드폰 카메라 말고 그쵸? 아, 예, 제대로 된 카메라 보신 적 있죠, 그쵸? 예, 그러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돌리면은 렌즈가 앞으로 쭉 튀어나오죠, 그쵸? 네, 예, 그리고 뭐예요? 너무 나왔다 싶으면 반대로 돌리면 렌즈가 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정확한 초점을 찾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사진이 찍히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꺾여 들어와가지고 상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렌즈의 거리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그쵸? 네. 렌즈 자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봐. 안 바뀌어요, 그쵸? 렌즈가 안 바뀌기 때문에 렌즈의 거리를 조정해서 그러니까 굴절은 일정한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굴절은 일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면은 뭐예요? 초점이, 그쵸? 네, 네, 더 크게 맺히겠죠, 그쵸? 뒤로 당기면 어때요? 초점이 훨씬 더 작게, 그쵸? 예, 그렇게 조정되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초점을 맞추는 예, 그런 그 방식이 카메라 제대로 된 카메라의 그런 그 조절 방식이에요. 그래서 초점 안 맞춘 채로 사진 찍으면 어때요? 이상한 상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게 막 제대로 꺾여야 되는데, 그쵸? 원래 네, 요 정도 거리라면 제대로 꺾여서 들어오면 이렇게 딱 맺혀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꺾인 거잖아요. 그쵸? 제대로 안 꺾여서 얘가 여기 와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꺾인 나머지 여기 와서 맺히게 되니까, 그쵸? 막 이렇게 부옇게 번져서 나오는, 네, 이제 요런 그 사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 굴절율을 조정할 수 없으니까 거리를 통해서 초점의 위치를 맞춰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사진작가가 렌즈를 돌릴 때 그 사람은 실제로 렌즈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렌즈를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는 네, 렌즈를 앞뒤로 움직임으로써 사진기의 초점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렌즈가 필름에 가까워지면 사진기는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고요. 렌즈가 필름에서 멀어지면 사진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처럼 사진기의 초점은 필름과 렌즈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를 움직임으로써 그쵸? 정확하게 맞추게 돼서 초점을 여긴 망막이 아니죠, 그쵸? 예, 네, 필름에다가 정확하게 딱 맞추게 되는 겁니다. 뭐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서 필름은 안 쓰지만 하여간 자, 이런 방식은 사진기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사람에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설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은 우리 눈의 초점을 굉장히 신속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사진기처럼 렌즈를 앞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렌즈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진기처럼 우리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잖아요. 그쵸? 네. 사진기와 같은 방식으로 초점을 맞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멀리 봐야겠네 하면 눈에 힘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쭉 튀어나와.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다 봅니다. 가까운 데 봐야겠어요. 그럼 힘을 빼요. 그럼 얘가 뭐예요? 쭉쭉쭉쭉 쭈글쭈글쭈글해지면서 눈이 들어. 아, 예.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예. 이게 속도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당연히. 느리, 느리죠. 예, 느리죠. 느릴 수밖에 없죠.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자, 멀리 봐야겠어. 힘을 딱 줘가지고 쫙 느리게 딱 이렇게 해서 늘렸습니다. 자, 근데 누가 가다가 툭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하여간 그래요. 자, 렌즈가 사진기 앞에 있는 관을 통과하여 앞뒤로 움직이는데요. 원하는 초점의 범위가 클수록 그 관의 길이도 더 길어야 되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초점을 맞추려면은 사람은 눈에서 툭 튀어나온 기다란 관에 장착된 렌즈를 달고 다녀야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성가시고 이상한 일이겠어요. 그쵸? 자, 네. 결국 우리의 눈도 물체로부터 나오는 빛을 초점에 맞추어야 하지만 단순히 수정체를 앞뒤로 움직임으로써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면 눈은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가? 눈은 수정체 자체의 모양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체를 맞추는데 렌즈가 안 변하니까 앞으로 길게 늘렸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가끔씩 전문 사진 기자들을 이거 하다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앞에 거 빼버리고 네. 다른 거 네. 교체하기도 하죠. 그쵸? 네. 이 렌즈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네. 우리 수정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그, 예. 제를. 신기하죠. 그쵸? 네.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완하게 되면은 수정체를 잡아당기게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수정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모양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바깥쪽으로. 그러면은 얘가 약간 탄력이 있는 애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지면 어때요?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겠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렌즈로 치면 어때요? 훨씬 더 얇은 렌즈를 우리가 바꿔 낀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렌즈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네. 자, 이로 인해 눈은 망막에 훨씬 더 멀리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곳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양근이 수축을 해줘서 아까 말했던 그 그림에서 얘가 수축을 하니까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앞뒤로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면서 이제 뭐예요? 가까운, 그쵸?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물체를 볼 수 있는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네. 눈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을 하면서 먼 곳도 봤다가 가까운 곳도 봤다가 그러면서 눈이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예, 아, 안 하게 되는 예,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신속하게 예, 굉장히 신속하게 그러니까 이거 빼가지고 그쵸? 빼가지고 집어넣고 다시 갈아 네. 넣고가 아니라 뭐예요? 힘을 그냥 모양근이 팍 주면은 평 늘어났다가 그쵸? 줄어드는 거죠. 힘 팍 주면은 확 그쵸? 두꺼워졌다가 힘 빼면 어떻게 해요? 쫙 늘어났다가 그쵸? 예, 이렇게 해서 네. 순식간에 예, 초점이 조정되게 설계된 것이 우리의 눈이라고 합니다.